딱 일주일만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일도 취업 준비도 하지 않고 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통계상에서도 쉬었음 꼬리표를 달아 따로 분류되는데요. 쉬었음 인구란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 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 따르면 비경제활동 인구 중 지난 일주일간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에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인구가 곧 쉬었음 인구로 분류됩니다. 2024년 8월 기준 청년 쉬었음 인구는 46만 명으로 2021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니트 논의는 많이 됐지만 니트 타겟팅한 정책을 해오지는 않았습니다. 니트 통계도 내고 있지 않은 나라이기도 하고 비율을 공식적으로는 내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유사한 게 통계청에서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쉬었다고 했던 응답자들에 대한 부분만 통계를 내고 있는데, 청년 니트는 지난 일주일간 취업을 하지 않았고 학교에 재학도 하지 않았으며 진학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등에 통학도 하지 않은 15세에서 29세 젊은이를 말합니다. 니트는 통계적 용어로 정의된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구직 단념자, 쉬었음 등과 달리 노동시장 외부의 숨은 청년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는 청년 니트와 관련한 정부 주도의 통계가 없다 보니 쉬는 청년들을 구직 단념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쉬는 청년이 전부 구직 단념자는 아니지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3년도에 원래 쉬었음이라고 하는 항목이 없다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기타로 돼 있던 것 중에 좀 쉬었다는 친구들이 많아서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서 항목으로 넣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2003년도에 대략 한 24만 명 규모였어요. 청년 쉬었음 응답자 한 2.3% 정도였는데 작년에 40만 명이 넘었으니까 4.8%에서 2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쉬는 청년에 대한 낙인이 존재합니다. 언론에서는 그냥 쉬는 청년이라며 의지가 없는 듯한 모습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을 그저 한심하게 바라보거나 낙오자로 보는 반응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1가구 1자녀가 일반화되면서 과거에 비해 청년들의 성공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 있습니다. 자녀가 많은 경우하고 한 명밖에 없을 때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대 수준이 크게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그 자녀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로 생각하면은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공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시대가 바뀌고 또 경제적 여건이 바뀌고 또 특히나 이제 기술 변화 같은 걸로 인해서 많은 게 좀 달라진 상황에서는 성공 가능성의 그 공식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노력하면 됐던 게 과거인데 지금은 노력해도 안 되는 상황. 그래서 뭐 포기 세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녀를 대하기는 어려운 거죠. 본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성공해야 되는 거죠. 이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지원했는데 안 돼? 이렇게 되는 거. 일단 가정 내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큰 어려움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저출생이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너무 압축적으로 되다 보니까 세대 차이가 너무 커진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쉬는 청년의 증가는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문가들은 이것이 사회 활성화와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유효 노동력이 증가하는 거니까 경제활동 인구 중에 비경제 상태에 있는 경우니까 기본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사회가 작동되지 않는 거거든요. 경제활동이라고 한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고령화 속도가 워낙 높아서 생산 가능 인구가 매우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경제 성장의 기반 자체가 축소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런 것이 예상되는데도 또 청년들은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이런 상태가 동시에 양 딜레마를 동시에 안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청년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반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앞으로도 사람은 부족하다고 하는데 마땅한 일자리는 제공해 주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반복될 수 있다. 우리가 쉰다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생애 주기에서 쉬는 것이 당연하게 인정받는 생애 주기가 있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생애 주기가 있는데 사실은 뭐 15에서 29니까 뭐 고등학교 시기까지는 그러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학업 내지는 학업을 마치고 나서 새로운 곳에 시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인간의 생애 주기상 당연한 역할이자 책임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하지 않게 되면은 당연히 결혼 내지는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순서가 자꾸 이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사회 진출을 미루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출생으로 이어져서 우리 사회 전반적인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쉬는 청년의 증가는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학보는 쉬는 청년인 휴학 3년차 박다은 씨를 만났습니다. 박다은 씨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무업 청년들을 위한 커뮤니티 플랫폼 니트컴퍼니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니트컴퍼니 성실사원입니다. 지금 휴학을 한 지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3년 차에 접어든 지금은 약간 경제 활동은 뒤로 미뤄두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걸 찾으려고 좀 더 다양한 걸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남해에서 한 달 살기도 하고 우즈베키스탄에 해외 봉사도 다녀오고 다양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도 크게 없었고 취직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별로 없어서 내가 원할 때 빠르게 도망칠 수 있는 일만 경험 삼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매일 들쭉날쭉이라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오늘 일정 같은 경우는 종각 청년재단에서 금융 소모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인터뷰 왔다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한식조리 기능사 실기 시험 준비를 하러 학원에 가야 합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니트컴퍼니 사원분들이랑 온라인 활동 있고요. 그리고 전시회 준비를 좀 하다가 내일 여행 준비를 해놓고 잘 것 같습니다. 딱 입시만 바라보고 초중 고등학교를 많이 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그냥 대학교에 던져지는 것 같은데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 고민을 늦게 시작해서 휴식기를 가지면서 그제서야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뭘 좋아하지? 뭘 해야 내가 평생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쉬는 청년은 고립 운동 경험이 있었습니다. 은둔과 고립 청년을 위한 온라인 소통 플랫폼 두더지 땅굴에서 쉬는 청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방송통신학과였나? 거기 수능도 안 치고 들어오고 그때 장학금도 받았거든요. 근데 하루 들어오니까 벌써부터 좀 애들 사이에서 벌써 찐따로 시켜가지고 제가 그래서 좀 하루 이틀만 나오고 바로 자퇴하고 5년 동안이나 좀 고립생활 지냈어요. 저는 일단 밖에는 나왔어요. 밖에 나와가지고 좀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운전 청년이 아니냐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밖에 나올 수 있는 범위지만 그래도 사회생활 안 한 거니까 그것도 은둔 청년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는 은둔 또는 고립 기간이 저희 시즈로 오는 친구들 평균이 5.8년이거든요. 그럼 5.8년 동안 경력 단절 청년인 거예요. 지금 노동시장에서는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만 뽑으려고 그래요. 훈련 비용 줄이겠다. 자본주의 노동시장은 그렇게 돌아가는데 사실은 이 경력이 단절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이전에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전문적인 어떤 직업적 경험 뭐 이런 것들은 갖지 못했던 청년들이니까 자연스럽게 노동시장에 이제 다시 진입을 하려고 해도 밀어내기가 굉장히 극심한 거예요. 아니면 뭐 일용직 알바 정도를 그 일할 수 있는 기회, 플랫폼 노동자로서 일하는 기회 정도만이 이제 우리들한테 허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둔고립 청년들이 구인처가 원하는 사실은 그 자격을 갖지 못하면서 밀려나는 경우에 이제 그냥 쉴 수밖에 없는 상태가 상당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뭐 강원님 사례처럼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걸 경험하면서 사실은 사회, 사람에 대한 공포, 뭐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굉장한 트라우마 이런 거를 또 갖고 있어서 사실은 직장 생활 안에서의 동료 간 경쟁이라든가 상사가 주는 막 압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그 트라우마에 불이 붙으면서 사실은 또 노동시장에서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들어갈 엄두를 못 내는 경우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람이 무섭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거거든요. 일머리가 약간 좀 서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본인이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약간 고민을 하시면서 결국 여기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는 경험 자체가 없다 보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대학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이게 좀 고민이 돼가지고. 일단 고립을 하는 사람들이 좀 종류가 좀 여러 가지예요. 좀 저처럼 밖을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뭐 어떤 분들은요 직장은 다니는데 대인관계를 좀 못하실 정도로 많이 소심하셔서 대인관계에 목마르셔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아니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잠시 직장을 옮기면서 그러면서 슬럼프에 약간 좀 와가지고 여기에 오시는 분도 있고, 좀 다양한 것 같은데 그 다양한 사람들도 본인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니까 이런 기관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쉬는 청년이 증가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먼저 노동시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쉬었음 인구 중에는 일시적으로 일을 그만두고 잠시 자신을 추스리기 위해서 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 쉬었음 청년 인구 중에 절반 이상이 3년 이상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데요. 우리 사회가 충분하게 청년들에게 현재를 감당하고 미래를 설계할 만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재를 감당할 수 있고 현재 생계를 감당하고 미래에서도 도움이 될 만한 일자리 자체가 아예 부족하기 때문에 아예 단념하는 사실상의 실망 실업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청년층이 굉장히 많은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는 고학력화 대졸 배출 인력하고 대졸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그러니까 이걸 잡 미스매치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좀 두드러진 나라입니다. 대학을 한 70% 이상의 대학을 가기 때문에 노동시장은 한 20-30%에 불과하거든요. 대졸 노동시장이. 당연히 경쟁이 치열한 거죠. 인구가 아무리 감소해도 대졸자는 여전히 많기 때문에 대졸 노동시간은 많이 없고, 그러면 당연히 미스매치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고,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취업까지 평균 12개월이 나왔는데, 이 조사가 졸업 중퇴 후 첫 취업의 기간을 조사한 지가 2004년도부터거든요. 한 10 몇 년 지나는 사이에 12개월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가장 긴 취업이 늦어진 거죠. 그게 이렇게 고용지표 개선됐는데 올해 가장 늦었다는 거니까, 이게 스쿨 투 워크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재학 단계 개입이 없이 개인들이 해결하는 구조는 여전한데, 문제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행기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수요 쪽의 요인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선호도는 여전히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적성에 맞는, 좋아하는 직업을 찾기 위한 시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 환경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대학교 입학 전까지 많은 분야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일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진짜 단편적인 학문만 접하고, 나 화학 성적 좋으니까 화학과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에 벌써 들어오는 나이가 증가하는 것이 있고요. 요즘 N수생들도 많고 과거에 비해서 대학에 여러 번 시도하는 사람들도 많아진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대학을 다니거나 내지는 졸업 후에도 충분히 자신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먼저 즐기거나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직 활동을 하거나 직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일찍부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체험을 해보면서 난 여기가 괜찮은 것 같다라는 그런 길을 찾는 과정, 이런 게 좀 주어질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대학에 들어가기 전부터라고 봐요. 어쩌면 그게 더 일찍 한다면 더 좋은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정규 그 과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취업에 들어갈 때만 해도 대학교 들어간 사람과 안 들어간 사람의 그 대우 격차가 상당히 컸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그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가 다시 대학교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월급이나 이런 데에서
대우가 너무 이렇게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적게 받으니까. 정부에서는 쉬는 청년의 증가에 따라 취업 지원 제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쉬는 청년의 증가에 따라 2023년 11월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취업과 직장 적응을 위해 청년 도전 지원 사업과 청년 성장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듣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98년 IMF 경제위기 이후에 거창한 청년 고용 대책만 7차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태를 조금 더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죠. 적절한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하는데 계속 실패해왔습니다. 그런데 주요 정책이 뭐냐면 구직 활동을 촉진시키는 그런 정책 중심으로만 설계를 했죠. 인턴제라든가 취업 지원 제도라든가 그러나 항상 해왔던 일인데도 충분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적절한 일자리가 있어야지 그 취업을 촉진하는 제도가 효과를 가지는 거죠. 구직 활동만 촉진하는 것. 사실 원하는 일자리는 굉장히 틈새가 좁은데 충분히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데 거기에 계속 열심히 노력해서 취업을 하라고 취업에 성공하라고 다그치기만 하는 격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평균 수준의 임금 수준을 받을 수 있고 미래를 설계할 만한 일자리 수준을 찾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계속 경쟁에서 살아남으라고 다그치는 그런 정책. 그리고 일관하고 있는 것은 취업 활동에만 지원을 하겠다라는 좁은 시야를 가지고 청년들에게 계속 경쟁과 노력을 강조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정책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사한 정책, 이름을 바꾸더라도 계속 반복되는 실패를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미래를 같이 꿈꿀 만한 준비를 하거나 그 경험을 쌓는, 그래서 폭넓게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죠. 단지 그것이 취업 활동에 해당되는 것만 지원하겠다라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그것이 취업이나 창업으로 당장 연결되지 않더라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또 인내를 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 틈새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의 폭넓은 지원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 가장 큰 걱정거리가 집인데요. 주거가 불안정하니까 이렇게 일해봤자 좋은 직장을 구하려면 수도권에 와야 되는데 그럼 또 월세 부담이 커지고, 월세 부담이 커지면 굳이 좋은 직장에 다니는 이유가 사라지고 하니까 그 구직 의사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차라리 지방에서 적당히 알바를 하는 게 이 지출과 또이또이 아닌가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굳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100만 원 가까운 월세를 내고 지옥철을 타고 이럴 필요가 있나 하면서 계속 쉬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청년들이 나와서 독립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청년들에게 중장기적 대출을 제공해주면서 청년들이 직접 소유할 수 있는 아파트를 많이 지어줘서 졸업한 이후 약간의 준비기간 이후에는 바로 직접 소유할 수 있는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많이 열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도 너무 크고요. 청년 비정규직은 감소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첫 출발을 비정규직으로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일종의 허들이 되고 있다는 거죠. IMF 경제 위기 이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어떤 넘을 수 없는 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자꾸 정규직을 늘리려는 것이 어떤 직업 체계를 안정화시킨 해법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규직을 늘린다는 얘기는 좋게 표현하면 그 정규직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혜택이 되지만 정규직 안에 들어가지 못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을 쳐버리게 되는 그런 효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규직을 우리가 하는 가장 근간은 어찌 보면은 연공 서열 체계가 정규직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이것을 혁파하기 위해서는 연공서열 체계보다는 직무 중심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묵은 어떤 구분을 없애고 능력이 있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일반화될 때 누구든지 도전하고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걸 살리면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역동적인 사회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 안정성, 그다음에 적절한 보상, 이런 것이
같이 어우러진 일자리 수준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상위 20%와 나머지 일자리 사이에 간격이 굉장히 크죠. 하위 중에서도 또 불안정한 일자리는 더 열악한 일자리로 이렇게 또 층위가 나눠져 있는데 이동성이 없어요. 가장 문제 중에 하나는 한 번 선택하면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현대판 신문제 같이 느껴질 정도의 고착된 그런 사회는 굉장히 미래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활력도 떨어지는 사회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이동성을 가질 수 있는 자신이 미래를 설계할 만하다고 느끼는 일자리일 때 노동 조건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신분상의 격차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 간격을 만드는 것은 사회 정책으로 달성해야 될 목표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 간격을 계속 만들어내지만 사회는 그것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승인해버리는 사회 정책은 사실 어떤 사회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도 안 되는 것이죠. 시장이 만들어내는 양극화 간격을 정책을 통해서 줄이고 이동성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성공하기 쉽지 않고 당장 효과를 보기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강화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될 사회 그 정책을 만드는 사람의 책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부가 하는 대표적인 청년들의 아마 취업 도전 지원 사업 이런 부분에서 중도 탈락하는 친구들 보면 아마 은둔고립 경험을 좀 가지고 있고 이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사실은 또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잘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확신을 못 가진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청년들한테도 바로 취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노동시장을 탐색하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좀 진로에서 내 강점을 가져다 쓸 건지 아니면 약점을 보완할 건지 뭐 이런 시간을 보장하듯이 우리 은둔고립 청년들은 그거보다는 사다리 하나를 더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좀 목표도 세분화해가지고 성공해보는 경험, 그런 작은 성공의 경험이 쌓이는 게 저는 청년 세대에게는 너무 중요한 자기 힘이 될 거라고 봐요. 자부심이 되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해당자가 청년이 신청해서 지원을 받는 방식. 이 경우에는 반드시 사각지대가 나오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요. 이게 취업만 낮은 게 아니고 의욕도 좀 꺾여 있고 그만큼 그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이 정작 지원을 받아야 되는 못 받고 있는 문제들이 나타났다. 해외의 경우 취약계층 청년이나 니트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가 활발하고 그 밖에도 청년 지원 사업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유럽연합이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유스 개런티입니다. 유스 개런티란 교육을 마쳤거나 실직한 30세 이하의 모든 청년이 4개월 이내의 양질의 고용, 지속적 교육, 견습이나 연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전환을 원활히 하고 청년들의 장기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2014년 이후 매년 350만 명 이상의 청년이 유스 개런티 수혜를 받았고 EU 차원의 청년 실업률도 2013년 23.7%에서 2018년 15.2%로 줄었습니다. 또한 고용이나 교육, 훈련에 종사하지 않는 청년의 비율도 13%에서 10.4%로 감소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청년 실업률이 그때 급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니트 비율도 증가를 하면서 유스 개런티라고 해서 청년 보장제를 추진해서 졸업 직후 한 5개월 이내에 니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1년간은 정부가 개런티하는 일을 연계하든 아니면 진학을 하든 아니면 직업훈련을 제공하든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1년간 개런티하는 보장하는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피게 됐거든요. 유스 개런티 같은 거는 우리나라 따지면 한 4, 50만 명이 졸업하거든요. 그중에 평균 12개월 걸리니까 취업하는데 그러면은 대략 한 20만 명 가까이 지원해야 되는 사업을 유스 개런티라는 이름으로 유럽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일종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 노동 시장이 예를 들면 병에 걸려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일종의 그 병을 계속 키우는 물줄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신규 졸업자들이 취업이 안 되고 이 노동 시장에
그 좋지 않은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잖아요. 고리를 끊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궁극에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또 다른 제도로는 지역 주민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인 봉사, 원조, 지원 활동이라는 뜻의 아웃리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에서는 아웃리치라고 그래서 사회복지학에서 많이 쓰는데 일종의 찾아가는 서비스. 그러니까 독거노인을 지원할 때 독거노인이 주민센터로 와서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주민센터의 직원이 찾아가서 지원하잖아요. 쌀을 들고 간다든지 뭐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찾아가는 거. 이게 많은 거는 젊은 시기에는 이제 가출 청소년, 가정박 청소년이라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버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이동형 쉼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찾는 거죠. 이제는 이제 찾아오는 서비스로는 한계가 있고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지금 여기 실업자를 지원해 주는 건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실업자는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열심히 뭐 일을 찾는 거니까 찾아오죠. 근데 비경제 활동 인구에 이런 쉬었다라는 사람들이나 니트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병행이 돼야 된다. 핀란드에서는 청년 보장의 지원 수단으로 비활동적 청년과 니트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아웃리치를 추진합니다. 아웃리치 대상 청년들은 주로 지원과 격려, 미래활동 절차, 소득, 주택, 정신건강, 직무 실습 등의 조치를 받습니다. 핀란드에서 아웃리치 청년 사업 사례 수는 2012년 이후 2020년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2012년 13,868명이었던 사례는 2018년 19,500명을 넘었고 2019년과 2020년에는 2만 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핀란드 정부가 직접 확인한 사례 수입니다. 사회 배제 청년의 전체적인 규모를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사례 확인과 동시에 해당 청년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입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대상을 정해놓고 사후적으로 접근하니까. 그러니까 졸업 전에 취업시킬 생각을 안 해온 나라에 한국은. 그거는 개인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훌륭한 교육을 제공해 주니 그리고 좋은 일자리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테니 취업은 너들이 해라 이렇게 되니까 취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청년 도전 지원 사업 같이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운 친구들이니까. 근데 이 사업이 성공하지 않으면 우리 문제는 해결 안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산과 인력 그리고 접근 방식을 달리하는 부분들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하는 컨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취약을 지원해주는 이런 그 사업들이 여러 가지 그 동일한 잣대로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취업 성과 지표를 내지 않고 예를 들면 자존감 같은 이런 거라든지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다 이렇게 보거든요. 청년 개인의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쉬었음을 선택한 다양한 이유를 들여다보고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좀 책임감에 많이 억눌려서 내가 방황해보고 싶어도 그냥 취직하고 결혼하고 출산을 했다면 지금은 내가 방황하고 싶으면 쉰다거나 방황을 한다거나 선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좀 더 자유로운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사회가 나아가야 될 거는 그 쉬었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 청년들이 이제 이렇게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리고 아예 자신이 미래를 설계할 만한 일자리가 없어서 쉬었다라고 응답하지만 또 한편 우리나라 청년들이 굉장히 다양한 가치를 지향하고 활기찬 모습도 동시에 가지고 있죠. 이런 활기찬 모습을 그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회 지원 체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치, 다양한 경험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청년에 대한 폭넓은 지원책, 이것이 밑바탕에 깔리면서 좋은 일자리 정책, 이것과 같이 맞물려서 청년 정책을 구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